이번 시간에는 과제 유형 설명과 표절 예방, 인용의 이해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수업 목표는 과제 유형을 이해하고 표절의 개념, 그리고 올바른 인용 방법과 습득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과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시면서 각 교과목마다 과제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목에서 출석 점수, 그리고 중간 평가, 기말 평가, 그리고 각종 레포트에서 혹은 팀 프로젝트, 그리고 개인 프로젝트로도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과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할 때 과제는 단순히 점수를 받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 과정과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시험보다 과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학 교육에서는 과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요. 학습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제는 이해도를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시험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이 암기한 내용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즉 과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료를 탐색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단순히 그 교과목의 내용을 외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깊이 이해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주제에 대해 리포트를 작성해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학생들은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학습 내용이 더욱 깊이 있게 체화됩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의 교육의 목적은 정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를 비교해보고 정보를 선택해서 자신의 논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과제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대학에서는 교수자가 모든 내용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학생이 스스로 학습하고 탐구하는 과정이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은 주제를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료를 찾아서 정리하는 전 과정을 스스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향후 사회에 나가서도 필요한 자기 관리 능력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제는 표현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리포트 작성과 에세이 발표, 그리고 에세이를 통한 발표, 과제 등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과제를 작성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타인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능력은 학업뿐만 아니라 취업과 여러분들이 회사에 나가 직무 수행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제는 성실성과 학습 태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과제의 결과물만이 아니라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분들의 노력,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 관리, 그리고 책임감 등이 함께 평가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결과뿐 아니라 학습 태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과제는 단순한 평가 도구가 아니라 학습을 심화시키고 다양한 역량을 기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통해서 학생은 그 교과목의 지식을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해보고 문제를 해결해보는 이러한 능력들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과목마다 이러한 과제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과제의 유형으로는 리포트형, 에세이형, 발표형, 프로젝트형이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수행하는 과제는 단순히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사고력과 표현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학습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제는 목적과 방식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성과를 얻는 데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리포트형 과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리포트형 과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과제 유형입니다. 이 리포트형 과제는 특정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자료를 조사하고 그리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형 과제에서는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니고 자료를 분석하고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문화의 특징이라는 주제를 다룬다라고 하면 관련된 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이것을 비교하고 분석한 후에 자신이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포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형 과제에서는 자료조사나 자료조사 능력과 논리적 글쓰기의 능력이 핵심적으로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에세이형 과제입니다. 에세이형 과제는 개인의 생각과 경험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글이 에세이형 과제가 되겠습니다. 리포트형 과제가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을 한다면 에세이형 과제는 비교적 자유로운 형식 속에서 본인의 생각과 관점과 해석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대학생활 적응 경험과 같은 주제에서는 따로 정답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경험을 바탕으로 솔직하고 진솔하게 작성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감정 표현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세이형 과제에서는 자기 성찰과 논리적 표현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발표형 과제는 자료를 조사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PPT와 같은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개인 또는 팀 단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팀 단위로 진행하는 경우를 팀 프로젝트 혹은 개인으로 진행되는 과제를 개인 프로젝트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표형 과제에서는 내용의 정확성도 중요하지만 전달력과 표현력 또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내용을 준비했더라도 전달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 발표형 과제는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발표형 과제에서는 구성력과 시각 자료 활용 능력, 말하기 능력이 함께 요구됩니다. 어떻게 잘 내용을 구성을 하고 청중들이 흥미로 시각 자료 등을 활용을 하게 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형 과제는 결과물을 직접 만들어내는 과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쓰기나 발표를 넘어 실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콘텐츠 제작이나 마케팅 기획안 작성,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프로젝트형 과제는 주로 팀 단위로 진행되고 협업 능력과 역할 분담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이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능력이 요구되기도 하고요. 이 프로젝트형 과제에서는 그래서 창의성과 실무 적용 능력, 그리고 협업 능력이 핵심적으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 과제에서는 이러한 유형에 따라서 요구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과제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리포트형은 논리적인 분석, 그리고 에세이형은 개인적인 사고 능력, 그리고 발표력은 청중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전달력, 그리고 프로젝트형은 실천 능력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과제의 차이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학습과 높은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리포트형 과제는 자료 조사 중심과 논리적인 정리 필요, 그리고 객관적인 정보 활용이 중요하며 에세이형은 개인의 경험 중심의 자유로운 서술이 필요하고 논리적인 흐름이 중요하겠습니다. 프로젝트형 과제는 결과물 중심의 창의성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대학생 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표절을 피하고 올바르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 사용하고 출처 없이 사용하는 경우를 우리는 표절이라고 합니다. 같은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표절과 올바른 인용의 타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표절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른 사람의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행동 양식이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출처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표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경우는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지 않고 원 저자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학문적 윤리를 위반하게 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단어만 바꾼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는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가치와 행동 방식이다 라고 일부 표현만 수정한 경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문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원래 문장의 구조와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여전히 표절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표현 변경은 표절을 피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학생 과제에서 표절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우 중 하나는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의 과제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학생들이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학문적 윤리 위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출처 미표 시에는 책, 논문, 인터넷 자료 등에서 얻은 정보를 사용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를 출처 미표시라고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내용을 조금 바꿨으니까 괜찮다 라고 생각하거나 인터넷에 있는 내용이니까 자유롭게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그 이유는 학문에서는 아이디어 자체도 저작권과 동일하게 보호되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더라도 그 아이디어나 그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출처를 표시하지 않게 되면 읽는 사람은 그 내용이 마치 학생 본인의 생각인 것처럼 오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든 타인의 지적 성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행위, 즉 표절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습관은 단순히 과제 점수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서 학문적으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는 연구윤리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과제를 작성해야 할 때 이 자료는 혹은 이 정보는 어디에서 왔는지를 항상 점검하고 조금이라도 참고한 내용이 있다면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 과제 제출입니다.
타인의 과제 제출이란 친구와 선배 혹은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과제를 그대로 제출하거나 일부를 복사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특히나 팀 과제에서 이러한 특정 학생이 아무런 기여 없이 다른 학생의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도움을 받았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이 수행해야 할 학습 과정을 다른 타인에게 대신 맡긴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학에서의 교육은 단순히 결과물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고력과 다양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과제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학습 기회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러한 일부 학생들이 이것을 무임승차하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불공정한 행위가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 타인의 과제를 제출하는 행위가 만약에 덕발될 결국에는 성적 처리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서 징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표절 검사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표절 검사 시스템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훨씬 쉽게 적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결코 안전한 선택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것과 다른 사람의 과제를 제출하는 행위는 모두 학문적 정직성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표절 유형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과제를 수행할 때 결과보다도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타인의 자료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출처를 밝히고 본인의 노력으로 과제를 완성하는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학생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학습의 윤리이자 미래의 전문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서는 인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이란 것은 타인의 내용을 출처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은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 인용은 원문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면서 출처를 함께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직접 인용은 원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때 따옴표를 사용하고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예를 한번 볼까요? 문화는 사회적 산물이다 라고 했을 때 따옴표를 하고 뒤에 저자를 적고 그리고 해당 연도를 작성합니다. 아래와 같이 작성하면 이렇게 직접 인용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접 인용은 원문의 정확한 표현이 중요한 경우에 활용이 됩니다. 간접 인용은 원문의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면서 출처를 함께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2020년에 따르면 문화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와 행동 방식으로 형성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생은 내용을 이해한 뒤에 본인의 표현으로 다시 정리했기 때문에 학습 효과도 높고 출처를 명확히 밝혀서 표절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표절을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똑같은 자료라도 출처를 표시하면 참고가 되지만 출처가 없으면 표절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과제를 작성할 때 항상 이 내용은 어디에서 왔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학문적 신뢰를 높이고 더 나은 학습 성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창모 및 자료 탐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과제를 수행할 때 가장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신뢰할 수 있는 참고 문헌과 자료를 찾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기보다는 학문적으로 검증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과제의 질을 높이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인 자료 탐색 방법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는 RISS, 학술연구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DBP야, 그리고 KISS라는 한국학술정보와 같은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전문가에 의해서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신뢰도가 되게 높고 과제에 작성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해외 자료를 찾고 싶다면 구글 스콜라, 즉 구글 SCHOLAR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검색과 달리 학술 논문, 연구 자료 중심으로 검색 결과가 제공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최신 연구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을 통해서 보다 깊이 있는 과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 도서관이 매우 중요한 자료 탐색 공간입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전공서적이나 참고서, 그리고 전자책, 학술 데이터베이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자자료를 검색하게 되면 집에서도 다양한
자료를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잘 활용하지는 않지만 도서관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핵심 공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본관 뒤편에 있는 우리 대학 도서관을 자주 방문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공신력 있는 기관과 공식 웹사이트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 연구소 등의 자료는 굉장한 정확성과 신뢰도가 높습니다. 이는 통계 자료나 정책 관련 과제를 수행할 때는 이러한 공식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개인 블로그나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 자료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경우에는 과제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자료를 활용할 때는 반드시 출처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과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료를 많이 찾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해서 활용하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학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학교의 도서관, 그리고 공식 기관 자료를 중심으로 참고 문헌을 구성하고 항상 출처를 정확하게 표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한 과제 수행을 넘어서 학문적 사고력과 연구에 대한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참고 문헌에도 작성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참고 문헌 작성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기법, 즉 스타일, 양식이 따로 존재합니다. 글의 구성이나 인용 방식, 그리고 참고 문헌을 배열하는 이 모두 각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 작성할 때 인용 스타일은 첫 번째 APA 스타일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스타일로 APA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만든 인용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을 중심으로 사회학, 심리학, 신문방송학, 교육학 등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MLA 스타일입니다. MLA는 현대 어문학회에서 만든 규칙으로 문학이나 언어학, 문화 연구 등 인문학 분야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작성되어 있지 않지만 시카고 스타일이라는 스타일도 언급이 되는데요. 이 시카고 스타일은 역사학, 인문사회과학, 그리고 출판 편집 현장에서 두루두루 쓰이는 양식입니다. 그 외에도 역사학 분야에서 주로 쓰이는 그런 양식, 그리고 의학 논문에 인용되는 특화된 양식, 그리고 공학 분야, 화학 분야, 의학 간호 계열에 다양하게 세부적으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많은 스타일을 다 알 필요는 없고요. 대부분 사용되는 APA 스타일과
지금 보시는 MLA 스타일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APA 스타일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고 문헌 작성 방법 중 단행본, 책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문헌을 만약 단행본, 즉 책으로 참고를 했을 때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출판사 순서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아래의 예시와 같이 김용섭의 저자, 그리고 2016년도에 발행을 했고 세계의 문화와 축제라는 책의 제목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출판사의 이름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학술 논문, 학술지, 그리고 학위 논문 작성 방법입니다. 먼저 저자명, 연도, 논문 제목, 그리고 학술지명, 권, 호수, 수록 면수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DOD, 디지털 객체 식별자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기입을 해야 됩니다. DOI는 해당 논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링크를 의미합니다. 학술 논문, 즉 학술지, 학위 논문 작성 방법은 아래의 예시와 같습니다. 먼저 저자명, 지금은 3명의 저자가 있습니다. 김혜경, 윤희정, 진성희, 3명의 저자와 괄호해서 연도, 학술 논문이나 학술지를 발행한 연도, 그리고 논문 제목, 그리고 권, 호수, 그리고 수록 면수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학습자 친화형 교양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방안 연구가 논문 제목이 되고요. 학술 지명이 한국교양교육학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에서 13권의 괄호에서 3호. 이 권호수는요. 학술지 논문 맨 겉 표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이 학술지가 적혀진 수록 면수를 147페이지에서 127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박진희 저자의 괄호에서 발행한 연도, 그리고 성인학습자의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 및 대학 평생교육 참여 실태 분석이라는 논문 제목과 학술지명은 동아인문학회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호수만 적혀져 있네요. 그리고 뒤에 수록 면수 419페이지에서 444페이지 수록되어 있는 논문입니다. 세 번째, 박현진, 조원한 이 두 저자가 있네요. 그래서 저자명 듣고 저자명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2024년 발행연도, 그리고 논문 제목은 대학의 성인학습자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찰 적어주시고, 그리고 학술지명은 인문사회과학 연구가 되고요. 그리고 32권의 4호, 그리고 이 논문이 수록된 수록 면수를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은정이라는 저자에서 괄호에서 발행연도 2025년, 그리고 논문 제목 성인학습자의 대학생활 적응 과정에 대한 근거 이론적 접근이라는 논문 제목을 작성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학위 논문이기 때문에 박사 학위 논문 적어주시고, 그리고 맨 우측에는 어느 대학교인지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문헌 작성 방법, 인터넷 방법입니다. 인터넷을 요즘 많이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는데요. 내가 만약에 인터넷을 검색해서 내용을 참고했다 라고 하시면 기사명, 발행일자, 기사, 제목, 신문사명, URL, 그리고 접속 일자 순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예시를 한번 볼까요? 국토교통부. 자, 여기는 기사가 아니라 따로 홈페이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국토교통부가 적은 사이트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갈로에서 발행일자 적어주시고, 기사 제목은 학예 정기 항공편 일정 확정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신문사명은 항공정보 포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URL을 줄여진 URL이 아닌 아주 긴 URL을 그대로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언제 접속을 했는지 접속 일자도 함께 작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기사를 참고 문헌에 포함할 때는요, 아무리 긴 URL이라도 생략하지 않고 전체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너무 길다면 추각형 URL을 생성해서 참고 문헌에 넣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제출하기 전에 항상 점검을 습관처럼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과제 유형의 이해와 그리고 표절에 대한 금지, 그리고 우리가 인용은 필수 사항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참고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검색을 하고 그 참고 자료를 작성한 내용을 반드시 맨 마지막 장에 참고 문헌, 즉 레퍼런스를 꼭 기입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